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MKD HRM의 박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하루에 강의를 좀 준비를 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청년 실업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자 저희가 이런 이벤트인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무나 힘든 취업 절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과거에 2010년도부터 대한민국에 스펙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2014년도에 NCS 제도, 즉 직무중심 채용제도죠. 제가 뒤에서 제대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010년도부터 시작한 이런 스펙 중심 채용, 그리고 2014년도에 대한민국의 NCS 제도가 도입되면서 직무중심 채용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단순하게 스펙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무 역량과 직무 경험, 그리고 직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체험과 느낀 점을 찾는 것들이 바로 우리 성공 취업의 방향성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강타한 2020년도에 있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처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엔데믹 상황이었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혹은 또 전 세계의 글로벌 경기는 계속 침체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벌써 이미 2024년도가 도입이 되면서 2024년도에 어떠한 취업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지만 성공 취업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대한민국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MKD HRM은 사회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MKD HRM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저희 취업교육사업부에서는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4년도 취업 트렌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희는 MKD HRM에는 총 2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2002년도부터 대한민국에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 그리고 진로, 직무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글로벌 진출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319군데 대학에서 저희가 이런 강의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지자체 그리고 기관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한 신문으로 통해서, 신문 매체 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조금 더 취업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제가 다뤄야 될 내용들은 청년 실업입니다. 청년 실업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또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자는 10만 명대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이유는 물론 그 정부들을 제가 좋아한다라든지 조금 옹호한다라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국가의 정책들이 기업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즉 기업이 성장해야지만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을 가졌던 게 과거 시절이었고요. 몇 년 전부터 국민의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인재 채용에 대해서 자꾸 꺼리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라는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감염병,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면 개인도 힘들지만 기업은 자연스럽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자가 38만 명에서요 50만 명대까지 올라갔고요. 엔데믹이 들어온 우리 2022년도, 2023년도, 우리 작년도, 재작년이죠, 그죠? 예, 그때만 보더라도 우리 엔데믹이 됐기 때문에 조금 청년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엔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자는 62만 명에서 66만 명까지 올라갔던 게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 수들이 자꾸 늘어나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6년도, 7년도, 8년도
겪었던 IMF 때 위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청년 실업의 현 주소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6.4%대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여러분들은 그걸 몸소 느끼지 못할까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자 수가 자꾸 높아지니까 대한민국 정책에서 꺼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공기업 채용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채용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공기업 채용이나 공공기관의 채용들이 정규직 채용이 많은가요? 혹은 비정규직이거나 단기 계약직이 많은가요? 그렇죠, 여러분. 예, 후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기에는 청년 실업자 수가 감소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우리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 이후에 다시 청년 실업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뭔가 정규직 채용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냥 단기직 또 일용 근로자, 일용직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연명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제 대졸 신입은 끝났다라는 거죠. 더 이상 대졸 신입들을 채용하는 문화가 없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과거의 기업들은요. 신규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인사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조직 문화 그리고 조직 적합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제 더 이상 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제는 준비된 자, 갖춰진 자를 선호한다라는 게 지금 기업의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속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국내 취업이 어려워지니 해외로 떠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는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K-무브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K-무브 사업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청년 재학 시절이거나 혹은 취업하기 전에 해외에서 글로벌 현장 실습이라든지 글로벌 인턴십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기업에서의 최소 1년 정도의 취업 경험을 만들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글로벌 인재로 활동하자라는 게 주된 목표였는데요. 지금의 트렌드는요. 기업에서 직무 역량 그리고 직무 경험을 선호하다 보니 실무 경험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 경험을 만들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경력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일단 우리 기업들은 신규 인력들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즉, 신입을 채용을 많이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력직을 많이 채용합니다. 그죠? 요거 1번입니다. 두 번째, 실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의 문화는요.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나 상품, 그리고 서비스, 용역, 재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수 시장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는 어떠한 인력? 그렇죠. 글로벌 역량,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청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만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무대를 활용을 해서 거기서 뭔가 직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오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참 웃긴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바라보는 청년 실업의 원인이라는 게 발표가 났어요. 그 첫 번째가 보면요. 정말 웃긴 건요. 청년들이 눈이 높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업에서 일자리가 없고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못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만 다 하고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2023년도, 2022년도,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인 2024년도에도 채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채용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회사에서, 기업에서 경력직을 채용하지는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업은 신입 인재들을 많이 찾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신입 인재 중에서 이제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신종으로
중고 신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중고 신입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사회 경험은 없습니다. 실제적인 4대 보험,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서 직장생활을 한 경험은 없지만 여러분 대학 다닐 때, 학창시절 때 인턴십이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여러분 아르바이트 경험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직무 경험들을 잘 믹스를 시킨 그런 중고 신입들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이미 기업은 신입들을 채용을 합니다. 청년 세대들도 채용을 하는데요. 왜 우리 정부는요, 자꾸 기업들이 채용하지 않아서, 그리고 청년들이 눈이 높아서 이런 얘기들이 실질적인 공식적인 자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잘 몰라서 취업이 잘 안 돼요. 예. 취업 진로 직무 전문가로 20년 동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 일이 정말 내하고 잘 맞을까? 내가 수능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 때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이 전공을 선택했는데 이 전공이 내하고 잘 맞을지, 이 전공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직업군을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걸 찾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4년도 취업 트렌드 핵심 5대 요소 중에서 첫 번째인 바로 컬처핏입니다. 컬처핏은요, 말 그대로 문화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핵심 키워드가 있었어요. 취업 핵심 키워드에 보면 조직 적합성이 있었고 직무 적합성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릴 건데요. 2024년도에는 컬처핏이라 그래서 문화 적합성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이냐면 지원자와 우리가 이제 신규 인력이겠죠, 그죠? 네, 신규 채용, 신규 우리 지원자들과 그리고 기업의 조직 문화가 부합하는 정도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평소에 지원자의 성격이나 평소에 지원자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잘하는 분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우리 기업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조직 문화랑 좀 연결고리를 잘 타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본다고 보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난 너무 내성적인 회사,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와 같이 뭔가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혼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좀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는 영업 관리 직무라든지 이쪽은 잘 안 맞겠죠, 그죠? 네,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컬처 핏에 포커스를 두고 어떠한 목적으로 자소서 문항을 만든다라든지 혹은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들이 나오냐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인원이 이 지원자가 입사 후에 potential ability, 잠재성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기업 문화가 얼마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인지 혹은 또 우리 기업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컬처핏에서 이 지원자가 정말 오랫동안 우리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이걸 또 보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조직의 이탈 방지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건전한 토론이 가능한 인원인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의 마인드가 조금 달라졌죠. 과거랑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면요. 여러분들 MZ세대예요. 기성세대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팀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보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회사는요. 돈을 주고요. 일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따집니다. 즉, 즉시 투입 가능한 지원자인지를 판별할 겁니다. 이 얘기는 신규 입사자들의 빠른 적응도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정말 적합한 인재인지를 여러분 체크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컬처핏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2024년도 취업 핵심 트렌드
5대 요소 중에서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MZ 세대들의 면접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거에는요, 면접을 보러 가시면 40대나 60대, 속히 우리가 얘기하는 꼰대들이죠. 네, 그런 면접관들이 구성이 되었다면 최근에는요, MZ 세대들의 면접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기업에서 약 3년에서 5년 차 정도의 경력을 가진 MZ 세대들이 직접 실무진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보면요, 어떤 산업 직종에 가장 많냐면 트렌드에 조금 민감한 유통업계들 같은 경우가 이런 MZ 세대 면접관들을 첫 도입하는 채용 변화에 시도를 했었고요. 실제 사례로 보면요, 2022년도에 롯데백화점 상반기 공채 때 포텐셜 전형과 커리어 전형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도 MZ 세대의 면접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2021년도 우리 하반기, 즉 CJ 하반기 공채에서 CJ 기업이 쌍방향 소통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 MZ 세대들 면접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SPA 브랜드인 몬테밀라노에서도 이런 MZ 세대들의 면접관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실제요, MZ 세대 10명 중, 즉 취준생들입니다. 10명 중 8명이 이런 MZ 세대 면접관 도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 통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기서 주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MZ 세대들의 면접관들은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실무진 면접이 있고 임원 면접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스타트업 기업이 아닌 이상은 MZ 세대 면접관들이 들어왔을 때는 모두 다 실무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뭘 볼까요? 아, 내가 면접관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뽑으면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일할 수 있을까? 이거 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성향,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어떤 이해도, 그리고 직무에 대한 역량들을 더 많이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024년도 취업 트렌드 핵심 요소 5대 항목 중에서 3번이 바로 수시 채용과 다이렉트 소싱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공채의 종말이죠. 이미 몇 년 전부터 공채를 보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4대 기업 중에서요, 현대, LG, SK 등 같은 경우는, SK까지는 이미 수시 채용 방식으로 전환이 다 되었고요. 참 감사하게끔 우리 삼성은 아직도 우리 공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실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아, 내가 올해 상반기 공채 실패했으니까 괜찮아. 나 다음에 하반기 공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금물이십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주일에 한 3번, 3일 정도? 혹은 4일 정도? 네, 일주일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채용 사이트를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즉 수시 채용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물론 수시 채용도 있고 공채도 같이 병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채용 공고에 많이 조금 보셔야 되고요. 조금 내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 즉 공기업을 가느냐, 일반 기업을 가느냐, 외국계 기업을 가느냐, 해외 기업을 지원하느냐, 혹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채용 사이트를 뭘 봐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대로 조금 보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저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유명한 채용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러분들 좀 참조를 하시라고 하고요. 또 아까 제가 어떤 얘기했죠? 수시 채용과 다이렉트 소싱이라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소싱은 뭐냐면 과거에는요, 헤드헌팅, 그리고 헤드헌터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헤드헌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헤드헌터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헤드헌팅이나 헤드헌터를 통해서 좀 기업에 적합한 인재들을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금년도에는요, 이제 헤드헌팅, 즉 이런 헤드헌팅이나 헤드헌터를 통해서 남들이 대신 추천해 주는 것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채용하겠다라는 이런 방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요, 채용 담당자가요, 최고의 인재들과 첫 컨택 때부터 함께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목적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여러분들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AI, 그죠? 챗 GPT. 요즘 난리죠. 자소서를 챗 GPT로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챗GPT 역량을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자소서를 써라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챗GPT로는 절대 자소서 작성은 금물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챗GPT는요, 나의 직무 경험이나 직무 역량 그리고 내가 해왔던 다양한 활동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챗GPT로 작성을 하지 마시고요. 특정 기업에서 챗GPT 자소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라든지 면접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챗GPT는 그냥 여러분들 활용만 조금 하시면 되고요. 다들 이런 얘기 하세요. 선생님, 저 자소서가 잘 안 돼요. 자소서를 잘 쓰고 싶은데요. 근데 자소서를요, 여러분 잘 쓰고 싶으시면요,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많이 써보시고,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많이 써보시고 대신에 검증을 좀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멘토라든지 선배들 이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하시면 좀 필요가 하시다면 저희한테 저희 MKD HRM에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소서 첨삭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인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대체 불가능한 인력.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회사는요, 그냥 평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인재 말고요. 정말 탁월한 핵심 인재를 요구합니다. 즉, 조직 문화도 적응을 잘하고 직무에 대해서도 진짜 이 친구 조금만 가리키면 전문가 될 것 같아. 이 친구 왠지 잘하는 것 같아. 한 개 일을 하나 더 줘볼까? 이 친구 또 성과를 내네? 즉,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분야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는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직장을 얻을 거야? 아니면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직장이냐? 직업이냐?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그죠?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 직업은요, 내 미래 직업군이에요. 그죠? 회사는, 일은, 돈 버는 거는요,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내가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것인가? 나는 이쪽 분야는 정말 남들과 다른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야. 그래서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주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2024년도에 채용 취업 트렌드 핵심 5대 요소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은요, 제가 다음은 어떤 걸 안내해 드릴 거냐면요, 기업의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기업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기업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웰니스 문화예요. 웰니스 문화는요, 말 그대로 wellness, 그죠? 우리 환경, 감정, 지성, 사회, 육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접목이 돼서 정말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문화를 가진 우리 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게 모든 기업의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같이 일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복지 정책들이 이제 웰니스화되고 있다라는 걸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 직원들의 복지, 그죠? 조직 구성원들이 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직원 리테이션입니다. Employee Retation이라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뭐 일을 하다가 금방 또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 직원들을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DEI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DEI, 다정한 직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정한 직장, 언제든지, 그죠? 좀 편안하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가정이 있고요, 또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이나 회사나 내가 머무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 일과 24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 어딜까요? 그죠?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공간들이에요. 일하는 작업장, 회사, 사무실, 그죠? 그러려면 가정이야 가정 당연히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즐겁죠. 편안하고요. 근데 회사가 오더라도 이제 편안해야 돼요.
그죠? 과거처럼 어떤 수직적 조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조직 구조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우리 조금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가 된 기업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요, 마이크로 코칭입니다. 마이크로 코칭은 그냥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직원 연수, 직원 교육, 워크샵. 아, 진짜 싫죠. 그죠? 워크샵 간다. 근데 꼭 갈 때 금요일, 토요일 날 갑니다. 그죠? 가면 어때요? 갈 때는 좋아요. 도착하고 나면. 그죠? 또 이 일에 대해서 뭐 교육도 들어야 되고요. 팀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요. 또 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술 마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등산 갑니다. 저는 미친 줄 알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무튼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요. 이제는 마이크로 코칭이라 그래서 짧게 5분, 뭐 짧게 10분, 그리고 여러분들 잘 쓰고 있는 SNS,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영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좀 코칭해주는 이런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업들이 조금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일드 시대가 들어왔어요. 그죠? 아, 대한민국이 참 안타깝죠. 우리 청년 인구 자꾸 줄어들고 있고 우리 청소년도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우리 초등학교, 그죠? 어린이도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거 있죠. 뭐죠? 그죠? 신중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드 시대라 그래서요. 이제 멋진 신중년들이 회사에 많이 근무를 하실 겁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성세대들이죠. 기성세대들과 나의 세대가 같이 융합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취업도요. 이제는요. 작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작전을 설계를 하셔야 되고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스펙과, 그죠? 스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속히 얘기해서 취준생 등골 빼먹는 스펙 구종 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NCS 기반 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펙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본 강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대한민국의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스펙 3종 세트, 심지어 5종 세트, 7종 세트, 그리고 몇 년 전에도 9종 세트인데요. 아직도 9종 세트를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스펙 9종 세트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를 좀 우리 취준생 등골 빼먹는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2014년도에 정말 스펙보다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평가를 해서 좀 능력을 인정받는 직무 중심 채용 제도로 바꾸자라고 해서 NCS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2014년도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제가 늘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NCS는요. 즉 NCS는 말 그대로 뭐죠? 기술, 지식, 태도죠. 그죠? 요 세 가지. 정말 이 사람은 뭐 학벌보다 내가 뭐 전공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학벌이 중시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의 태도와 즉 태도는 뭐죠? 성향과 역량이 어떠한지를 보는 게 바로 이 NCS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NCS 제도가 2014년도부터 도입이 돼서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심지어 지금 어떻습니까? 일반 기업들까지도 과거처럼 자소서 5대 항목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자소서 5대 항목 뭐였죠? 그죠? 학창시절, 뭐 성격의 장단점, 그죠? 이런 것들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질문 자체가 달라져 버렸죠. 즉 직무 중심으로 달라졌는데 그건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 도입이 됐지만 이미 해외는요 50년 전부터 이 직무 중심 채용으로만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 심지어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에 지원을 하실 때 보면요 모두 다 이 직무 중심 채용 제도로 다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앞으로 취업을 할 때 과거처럼 묻지마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쫄지마 지원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묻지마 지원은 뭐예요? 그냥 채용 공고만 나오면 막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채용 사이트에
이미 나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미리 사전 등록 다 시켜놓죠. 그리고 채용 공고가 오면 어떻게 해요?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건 과거에도요, 인사 담당자들이 절대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걸러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지금 트렌드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자소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력서와 자소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된다? 쫄지마 취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쫄지마 취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24년도 취업 채용 트렌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고 있는 스펙, 구종 세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스펙 구종 세트 보시는 바처럼 학벌, 학점, 어학 성적, 해외 연수, 직무 역량, 대외 활동, 자원봉사, 공모전, 마지막에 보면 취업 성향도 있습니다. 학벌부터요, 공모전까지를 보시면요, 내가 시간과 돈을 들이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취업 성향은 뭐냐면요, 내가 얼굴이 잘나고 못나서 성형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냄새,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은 늘 밝고 긍정적이고, 그죠? 이런 분들 계시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맨날 우울하고 맨날 투정 부리고 이런 분들 있으시죠? 그거는요, 하루아침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살아오면서 만들어지는 역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과 역량들은 어디에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들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성향은 나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4년도부터 NCS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직무 중심 채용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요, 이제 뭘 본다? 내가 이 사람이 어떠한 전공을 했고, 또한 이 사람이 이 전공의 성취도는 얼마나 보는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적을 보는 게 아니고요. 4.5 만점에 4.0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관련된 교과목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그렇죠. 인턴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늘 오늘 아마 한 100번도 더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직무 역량. 근데 여러분, 직무 역량은요, 과거에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무 역량으로 인정을 해줬는데요. 지금은 바로 뭐냐면 직무 경험입니다. 쌤, 근데 직무 경험이 저는 학생이라서 이런 게 없는데요. 직무 경험이 많지가 않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학교에서 하는 인턴십, 현장 실습,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연구 실습, 여러 가지 활동들 하죠. 거기서 뭐 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그죠? 아르바이트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내가 어떠한 직책을 했고, 여기서 내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책을 맡으면서 나는 어떠한 체험을 했고 어떤 걸 느꼈는지가 바로 직무 역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 갓 졸업생인데요. 올해 2월달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무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못 잡아내는 게 그걸 잡아내는 게 어려운 것 뿐이지 여러분 충분히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역량이요. 과거에 저희 때 제가 대학을 다녔던 시대에는 굳이 글로벌 역량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모든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인재를 채용할 때 당연히 글로벌 역량을 가진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하세요? 아직도 토익 책 보고 있으시면 어떡합니까? 2022년도 하반기 공채 때부터 하반기 공채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 87.5%가 토익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토스나 오픽으로 바뀝니다. 정말 말할 수 있는 영어, 쓸 수 있는 영어, 이런 언어적 스킬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토익보다는 여러분 스피킹 준비하셔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학 성적을 하실 거면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혹은 오픽으로 여러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적 합성 아시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조직적 합성.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24년도에는 취업 채용 핵심 트렌드에 뭐가 있었죠? 그죠? 문화적 합성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아마 조직적 합성이랑 거의 조금 비슷한 내용들로 움직일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앞에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보면요. 뭘까요? 1위. 뭐죠? 그쵸.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 2위 뭐죠? 그렇죠.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업들에서 인재들이 인재 요구하는 인재상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가장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스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기, 이세 경험들. 심지어 여러분 뭐까지 있는 줄 아세요? 석박사 학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석박사 학위는 실무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석박사 학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애들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저기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할 겁니다. 진학하세요. 단 재학 중에요. 인턴십도 좋고요. 뭐 그 인턴십이 국내에서도 좋고 혹은 해외에서도 좋고요. 실제 기업에서 경험을 최소 6개월 이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낼 겁니다. 내가 인턴십을 했고 내가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했는데 이쪽 해당 분야가 내한테 너무 잘 맞는 거야. 내한테 잘 맞다라는 게 뭐예요? 나의 성향과도 맞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 역량과도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놓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 많은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니까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냈는데 이걸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정보나 지식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셔야 됩니다. 예, 이런 실무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취업이 안 되어서 석박사 학위를 간다? 그렇다고 취업 잘 되세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작전과 전략을 잘 설계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시는 화면은요, 제 스타일이에요. 예, 모든 분들이 조금 다르게 관점을 가지시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방향성은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국내 기업과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심지어 가능하다면 해외 기업까지 방향성을 다 설계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중에서 어디든지 되면 돼요. 해외도 좋고요,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도 좋고요, 국내 기업도 좋아요. 어디든지 합격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요, 내가 이 회사를 갈지 말지는 그때 결정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저는 국내 기업만 할 거예요. 저 국내에서 공기업만 지원할 거예요. 저는 외국계 기업만 지원할 거예요. 저는 해외만 갈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세 가지 분류로 설계를 좀 해놓으시고요. 접근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하는 일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걸 커버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5가지 항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전문 지식을 탐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떠한 대학에서, 대학은 빼놓읍시다. 내가 어떠한 전공을 했고, 내가 이런 전공에서 어떠한 지식들을 습득했고, 그를 이해를 했고, 이런 지식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활동들을 해봤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결론들이 좀 만들어졌었어. 이런 게 만들어져야겠죠. 그죠? 네, 그걸 한번 여러분 연구하셔야 되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을 했던 것들도 여러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보세요. 뭐였죠? 비판적 사고. 그죠? 비판적 사고를 우리가 보통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고요. 어떠한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뭐죠? 조직 간의 갈등 중에서 혹은 팀원들과 갈등 중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지, 그죠? 그리고 내가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나 공대생들은 프로젝트 경력 기술서와 같은 이런 것들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어려웠던 일인데 나는 큰 결심을 해서 도전했었어. 이런 것도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융복합입니다. 작년도 채용 트렌드, 2023년도 채용 트렌드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내가 전공도 있고 부전공도 있고요. 또 별도로 나의 전공은 이 부분인데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회계학이 주 전공이에요. 이해 안 되시죠? 그죠? 회계학이 전공인데 저는 강의를 하거나 누군가를 코칭해 주거나 누군가한테 제 정보를, 지식을 전달하는 일들이 저하고 잘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융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제자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관광경영학과, 호텔 관광경영학을 전공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현질, 우리 게임할 때 현질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4학년이 돼서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교수님, 저 호텔 관광 전공인데 이쪽으로 해서 해외를 가볼까요? 국내에서 취업을 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교수님, 저 게임 정말 좋아합니다. 결국 어디 취업한지 아십니까? 넷마블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융복합입니다. 꼭 내가 전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뭐 있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창 시절 때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어떠한
교류, 커뮤니티 교류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뭐 교환학생을 갔다라든지 혹은 워킹 할리데이를 갔다라든지 해외 어학연수나 혹은 해외 인턴십이나 해외 취업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의 다른 국가의 문화들도 이해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도 여러분 나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윤리 실천이에요. 윤리 실천. 뭐죠? 인성.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윤리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1단계 뭐죠? 내 성향 그리고 내 역량이 뭔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즉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그리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반대로 뭐 있죠? 내가 싫어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난 때려 죽여도 이건 하기 싫어. 이것도 여러분 찾으셔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나는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해봤어. 학교에서는 이런 활동 해봤고 전공 수업에서 이런 활동을 해봤고 친구들하고 이런 아이템을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뭐 해외여행도 가봤고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남자분들 이런 거 있죠. 군대에서 어떤 걸 해봤어. 이걸 커리어 분석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좋고요, 동아리 활동도 좋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 간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행을 가거나 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때 내 역할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여러분 다 정리하는 걸 커리어 분석이라고 해요. 저 역시나 전공이 회계학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강의를 하다가 이 강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게 제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찾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내가 가진 성향과 내가 만들어 온 역량 그리고 내가 했던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서 내하고 잘 맞는 직무를 여러분들 설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서 희망 산업 직종을 만들 수가 있어요. 희망 산업 분야들이 있죠. 저는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식품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아웃도어 뭐 낚시도 가고요. 이렇게 외부 활동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스포츠에 관련된 이런 의류, 옷 같은 거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 기업들의 채용은 언제 하고 있는지, 그 기업들의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찾은 목표 기업들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내가 나의 역량, 나의 경험, 즉 쉽게 얘기해서 나의 스펙으로 내가 찾은 목표 기업에 지원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메꿔 나가야 됩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채워 나갈 수 있는 하루 일과, 그리고 주간, 그리고 월간, 스케줄링을 해서 뭐 필요하다면 국비로 지원해주는 교육과정을 참가를 하신다든지 혹은 필요하다면 뭐 자비로 학원을 다니신다든지 또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부전공을 더 하신다든지 또 필요하다면 정말 해외 연수라도 가서 내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진로직무 방향성 심층 컨설팅 기법의 이 5가지 단계를 언제 하면 제일 좋으냐면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혹은 2학년 1학기 2학기 때 해놓으시면 가장 베스트예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누워있다고요? 그죠? 제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대면으로도 봐드릴 수도 있고요. 뭐 카톡도 있고요. 그리고 화상으로도 봐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쌤, 저는요 공기업만 지원할 거예요.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공기업 채용 없습니다. 공기업 채용이요. 문재인 정부 때 청년 실업자가 50만 명이 넘었고 60만 명대가 올라오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또 코로나까지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기업 채용을 많이 늘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공기업 채용이 다 감소가 됐고요. 이제 뭐 한 공기업에서 6명, 7명 정도밖에 안 뽑습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정규직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꾸 공기업 채용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공대, 중외, 해, 중, 스.
공기업도 채용 정보도 찾아보시고요. 공기업 찾으면서 공공기관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보셔야 되죠? 그렇죠. 자발리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기업도 찾으시고요. 또 대기업 채용권도 보셔야 됩니다. 중견기업도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외국계 기업도 한번 지원해 보세요. 물론 외국계 기업도 신입 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력직들을 선호합니다만 우리 채용형 인턴이라든지 또 종종 신입 채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도 여러분들이 어학 실력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비즈니스 잉글리시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다라면 이 외국계 기업도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해외에 나가셔서 해외에 있는 기업에서 인턴십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인턴십이나 취업으로 경험을 하고 돌아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해외 기업도 여러분들 지원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 지역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우수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굳이 여러분 정말 뭐 대기업만 가야 된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역에도 우수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중소기업 채용도 보셔야 되고요. 스타트업,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여러분 스타트업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잘 들어가면 좋다고요. 굳이 대기업으로 올라가지 말고 안 되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도 되고 나중에 내 미래 직업군에 제가 앞에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미래 직업군을 설계하라 그랬죠. 미래에 내가 창업도 한번 해볼 거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셔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분류는 공대, 중, 외, 해, 중, 스 잊지 마세요. 공대, 중, 외, 해, 중, 스 공기업부터 채용 분석을 쭉 해놓으시고요. 채용 정보를 쭉 보시고요. 그 앞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분석했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 그걸 통해서 뭐가 나오죠? 또 나의 전공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산업 직종들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 성향과 역량 분석하고 커리어 분석을 해서 내한테 맞는 직무도 나오죠. 다 됐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선택한 산업 직종에서 거기에 맞는 공기업은 어디 있는지, 또 대기업은 어디 있는지 이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그 공기업에서, 그 대기업에서, 그 중견기업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이 있는지, 그죠? 됐죠? 이렇게 설계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취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작전과 전략을 좀 알려드리냐면 과거에처럼 묻지마 취업으로 그리고 과거에 뭐 선배들이 추천해주는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취업 시장이 또 다시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 잘 보세요.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왜 잘할지를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 MKD HRM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